안녕하십니까. 전공단 TV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제7회 기출문제 풀이 해설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손해평가사 1차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제7회 기출문제입니다. 이미 9회와 8회는 올려드렸고요. 7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채소의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 중 화채류, 화채는 뭡니까? 꽃을 먹는 거죠. 화채류에 속하는 것은 정답은 눈에 보였죠? 뭐죠? 예, 브로콜리입니다. 콜리플라워나 브로콜리는 꽃을 먹는 겁니다. 양배추는요, 잎을 먹는 거고, 우엉은 뿌리를 먹고 고추는 열매를 먹는 거죠. 그래서 채소의 이용 부위에 따른 분류를 보면 엽채류, 잎을 먹는 거예요.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파슬리, 샐러리, 쑥갓 등. 그 다음에 과채류, 열매를 먹는 거.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가지. 근채류, 뿌리를 먹는 거. 무, 우엉, 당근, 토란, 마, 고구마, 감자, 고구마, 연근. 화채류, 꽃채소, 꽃을 먹는 겁니다. 블로콜리, 콜리플라워. 순채소, 아스파라거스, 죽순, 땅두루. 비늘줄기, 인경채류라고 그러죠. 파, 마늘, 부추, 양파, 쪽파 등. 그래서 콜리플라워, 브로콜리하고 비슷하죠. 브로콜리, 이 브로콜리의 꽃이 좀 더 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는 것이다? 꽃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의 식용 부위에 따라 보면 양배추는 엽채류, 우엉은 뿌리를 먹으니까 근채류, 고추는 열매를 먹으니까 과채류, 브로콜리는 꽃을 먹으니까 꽃 화자를 써서 화채류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작물의 건물량을 생산하는데 건물량, 마를 건자죠. 말리는데 필요한 수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요수량이라고 하는데 요수량이 가장 적은 거, 즉 수분이 가장 적은 작물은 어떤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답은요, 기장이죠. 기장은 거의 수분이 없죠. 말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장은 이렇게 조처럼 생겼고 이렇게 조하고 똑같아요. 가장 수분이 적은 거 기장입니다. 53번입니다. 수분 과잉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분이 너무 많으면 어떤 장애가 있냐 하는 거죠. 생장이 쇠퇴하고 수량도 감소한다. 맞습니다. 건조 후에 수분이 많이 공급되면 열과 등이 나타난다. 맞죠? 목이 말랐다가 한꺼번에 수분이 많이 공급되면 많이 빨아들여 가지고 과일이 껍질로 버틸 수 없을 만큼 해가지고 수분이 많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열과라는 거예요. 열과. 껍질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뿌리 활력이 높아진다? 틀렸죠. 수분이 과잉하게 되면은 그 땅 속에 뭐가 없어요?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활력도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뿌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물이 많아요. 그러면 물이 없어서 물 찾아가려고 좀 뻗어나가야죠. 활력도.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가 좀 있어야 돼요. 산소도 부족해요. 뿌리의 활착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 그래야겠죠. 이게 틀린 것이 됩니다. 식물이 웃자라죠. 뿌리는 안 자라고 위에만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자라게 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열과라는 건 요겁니다. 예. 가물었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막 빨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빨아들여갖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지는 거. 이걸 가리켜서 열과라고 합니다. 가뭄 뒤에 비가 많이 내리면 수분 변화로 해서 껍질이 갈라지는 현상. 그것이 열과입니다. 수분 과잉으로 오는 장애입니다. 열과. 수분 과잉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뿌리 활력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답니다. 고온 장애에 관한 증상을 옳지 않은 것. 자,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왔어요. 어떤 장애가 올까요? 발화불량 옵니다. 품질 저하 맞습니다. 착과불량 맞습니다. 추대지연. 추대지연이 아니라 조기 추대가 이루어지죠.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
추대가 뭐니까 이 꽃대가 올라오는 거 이게 추대라고요. 벼로 말하면 출수라고 하죠. 출수.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꽃피는 거예요. 꽃피는 거. 요 추대가 날이 더우니까 고온장애가 일어나니까 너무 빨리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추대가. 그래서 고온장애로 인해서는 조기 추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추대 지연은 오히려 저온 시에 일어나는 저온 시에 날이 추우니까 이 꽃대가 잘 안 올라오는 거. 그래서 추대 지연이 아니라 조기 추대 이렇게 해야겠죠.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온 장애. 조기 추대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추대랑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무에서 뭐가 올랐어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추대라고 해요.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 그래서 고온 장애에서는 추대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추대가 지연되는 건 저온일 때 저온. 고온 장애에서는 조기 좀 일찍 추대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조기 추대라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 지연형이냐 장애형이냐를 놓고 이게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뭘로 주로 이것을 판별을 하냐면은 벼로 말하면 출수, 이삭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삭이. 벼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요 출수가 날이 추워가지고 벼 이삭이 올라오는 게 늦어지는 거. 요것을 지연형이라고 하고 출수는 됐는데 날이 추워가지고 수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정이. 그래서 빈 껍질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장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형. 그래서 워딩이 생육이 늦어진다. 생육이 늦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출수가 늦어지게 되겠죠. 등수기 불충분하게 돼요. 감소가 오게 돼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는 지연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대는 올라왔어요. 출수는 했어요. 근데 내용원의 저항성이 약한 시기에 이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저온의 접촉으로 수정이 제대로 안 돼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장애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장애형, 니은은 지연형 이렇게 되겠죠. 고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은 장애형 냉해, 니은은 지연형 냉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해 양상으로 작물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 즉 벼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냉온 현상으로 출수가 늦어져 벼 이삭이 늦게 나와요. 이걸 지연형이라고 하고 생식기관이 정상적으로 형식되지 못해서 부실한 열매, 즉 수정이 잘 안 돼가지고 냉해를 입어서 이런 걸 장애형이라고 하고 광합성 및 질소대사 이상으로 병균의 침입에 대항하는 능력이 약해가지고 걸리는 거 이걸 병해형 냉해라고 한다. 등숙불량이라는 이런 내용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억은 장애형 냉해고 니은은 생육이 늦어진다 이런 워딩이 나오면 이건 지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탄당, 시포작물이 아닌 것은 이 탄당이 내수로 됐다 그래가지고 탄소가 내수로 구성됐다 해서 시포작물이라고 하는데 봐도 그냥 좀 보이죠? 수수. 요게 시포작물이에요. 보리는 C3, 산탄당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당, 삼탄당, CAM 식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보리는 삼탄당 식물이고 사탕수수, 수수, 옥수수는 사탄당, 시포식물이다. 작물의 일장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장형, 즉 장일형이냐, 단일형이냐, 낮의 길이가 기냐, 짧냐, 낮의 길이가 길어야 꽃을 피거나 열매를 맺으면 장일식물, 낮의 길이가 오히려 짧아야
꽃눈 분화가 일어나서 꽃이 피면 단일식물, 주로 늦가을에 꽃피는 국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단일식물이 되겠죠. 구분하는 것은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면 이건 장일 조건이 맞습니다. 이때 개화가 유도된다, 꽃이 핀다. 즉 주로 여름이 돼야 꽃이 피는 거, 이런 것은 장일식물이 되겠죠. 시금치, 완두, 상추, 양파, 감차, 감자 등 맞습니다.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의 단일 조건에서, 즉 해가 짧을 때 꽃이 피고 촉진되는 거 단일식물, 가지콩, 오이, 호박 등이 있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가지가 틀렸어요. 가지가. 이 가지는 중일식물입니다. 중일식물은 뭐죠?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정답은 2번, 3번으로 복수정답을 했는데 원래는 이 정답은 이거겠죠. 그런데 아마 이제 이유가 걸려가지고 이게 복수정답이 된 것 같아요.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좀 지나쳐요. 일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대부분 받지 않는다, 그 정도 맞아요. 낮이 길건 짧건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거, 이걸 중성식물이라고 하고요. 토마토, 당근, 강낭콩 등이 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범위에서만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식물 딱 정해져 있어요. 해일 길이가 얼마나야 한다. 이때만 꽃이 핀다. 이건 정일식물 또는 중간식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복수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일식물이란, 단일식물이란, 중성식물이란, 그래가지고 장일식물은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의 일조가 있는 날에 화성이 유도 촉진되거나 단일 상태가 되면 저희를 봐서 정상 생육이 어려워지는 것. 장일식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리, 밀, 귀리, 시금치, 양파, 상치, 감자 등이 있고, 단일식물로는 이러한 식품들이 있다. 식물들이 있다. 중성식물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중성식물에 가지가 들었더라. 개화의 일정한 한계 일장이 없다. 좀 길어도 피고 좀 낮아도 좀 짧아도, 해가 짧아도 핀다. 그리고 고추, 고구마, 강낭콩, 토마토, 당근, 가지. 그래서 아까 그 가지가 어디가 들어있었죠? 여기서 단일식물이다 이걸 넣은 거예요. 가지는 뭐다? 중성식물이다. 중성식물에 가지가 들어간다. 이래서 이것이 출제자 의도는 2번을 정답이라고 한 것 같아요. 맞죠? 2번으로 하면 가지가 중성식물이니까. 그런데 3번에서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좀 과한 표현이죠. 일장의 영향을 대부분 받지 않는다. 즉 낮의 길이가 길고 짧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걸 중성식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하나도 안 받는다? 이건 아니겠죠. 아마 그래서 이것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58번입니다. 과수원의 바람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강풍은 증산작용을 억제하여 맞습니다. 광합성을 촉진한다. 틀렸습니다. 산들바람이 불면 어떨까요? 바람이 산들산들 불면 예를 들어서 젖은 옷을 놔뒀는데 산들바람이 분다면 빨리 마르겠죠. 즉 증산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의 잎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 증산작용이에요. 산들바람이 불면 기공이 열리면서 증산작용이 활발해져요. 그리고 기공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기공으로 또 CO2를 빨아들여서 광합성을 촉진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강풍이 돼버리면, 센 바람이 불어버리면 오히려 기공이 닫혀요. 그래서 증산작용은 억제돼요. 그런데 기공이 닫혀버리니까 광합성도 촉진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죠? 광합성이 촉진의 반대가 방해받는다 그럴까요? 방해받는다.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광합성이. 기공이 닫혀서. 촉진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강풍은 매개곤충의 활동을 저하시켜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벌이나 나비가 날아다니를 못해요. 그래서 수분과 수정을 방해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바람이 부니까 작물의 열을 빼앗아가요. 사람도 더운데 선풍기 불면 어때요? 열 뺏어가 시원해지죠. 작물의 체온을 저하시킨다. 맞습니다. 해안지방은 바다에서 몰려오는 염분을 낀 바람이 몰려와가지고 염분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맞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들바람 정도면 증산작용을 촉진시켜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요. 그런데 강풍이 되면 잎의 기공을 닫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감소시켜서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식물의 필수 원소 중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 다양한 요소 반응하는 것. 엽록소 구성 성분이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그네슘이죠. 아연은 촉매 제거. 몰리브덴, 칼슘, 요것은 이 세포막 구성 성분이죠. 마그네슘은 엽록소 구성 원소로서 광합성 등에 관여하는 거 마그네슘입니다. 아연은 촉매작용하는 거, 몰리브덴은 예, 콩과식물의 뿌리에서 그 질소 고정을 하는 거 있죠. 그 몰리브덴 역할이고, 또 질소 환원 구성 성분, 질산 환원 구성 성분, 이게 몰리브덴이고, 칼슘은 세포 중간막의 주성분으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 그래서 엽록소, 광합성, 그렇게 나오면 마그네슘이라고 골라야 합니다. 식물의 필수 원소 중 엽록소 구성 성분이다. 광합성에 작용한다. 그러면 마그네슘입니다. 염류 집적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비료를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하얗게 올라와요. 토양에 염류가. 그래서 이제 작물에 피해를 주게 되죠. 이러한 염류 집적을 방지하려면 흡비작물, 이러한 것들을 다 빨아들여 버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게 좋겠죠. 토마토 같은 거라든지요. 옥수수 재배 이런 것들. 무기물 사용 이건 틀렸죠. 유기물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염류 집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심경과 객토. 심경은 깊게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깊게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염류가 희석될 수 있겠죠. 깊게 갈아엎는 거 이거 신경이라고 그러고, 객토는 딴 데서 흙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 손님 토양이죠. 객토를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희석시키면은 염류 집적을 좀 막을 수 있겠죠. 담수 처리, 물에 담가 가지고 빼낸다든가 이러면 염류 집적을 막을 수 있겠죠. 틀린 것은 무기물 사용이 아니라 유기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염류라는 것은 어떻게 집적되냐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지 지표면에 집적되는 염류는 비료 성분 중에서 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즉 주로 염화물질이에요. CL. 그래서 염화칼리 KCl, CaCl2,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등이 이런 것이 염류의 집적을 일으킨다. 이들이 물과 함께 표층토로 이동되어서 물은 증발되어 버리고 남는 건 염류만 남게 돼요. 백색 결정의 염류만 남게 된다. 촉분 퇴비 같은 것도 좋지 않아요. 이걸 과다하게 넣으면 비료 성분인 인산칼륨이 집적되고 비료와 함께 부성분으로 딸려온 염수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토양의 질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어떤 유기물을 사용해야 좋을까요? 유기물을 사용하되 미분해성 유기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미분해성 유기물은 주로 뭐냐면 지피라든가 순수한 풀 같은 거 이런 걸로 된 비료예요. 그래서 이런 비료를 주어야, 즉 미분해성 유기물을 주어야 여기에서 염류의 집적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책으로는 내염성 작물, 오이, 토마토, 가지 등 염분에 강한 작물을 심는 것, 그 다음에 비료의 종류를 황산가리 등으로 바꾸라는 것, 그 다음에 관수 및 담수에 의해서 물을 담아가지고 염류를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제염 작물, 토마토를 재배한 후에 옥수수를 파종했더니 염류가 많이 희석됐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염 작물에 의한 제염,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염류 집적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무기물 사용이 아니라 유기물 사용해야 된다. 심경이라는 것은 깊게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표토층에 있는 염류가 희석되게 해버리는 것. 객토는 다른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희석시키는 것. 물 담아서 희석시키는 것. 아예 이러한 염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염류 집적을 막는 것.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1번입니다. 벼의 수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벼가 이렇게 이제 출수.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맺었습니다. 벼 이삭이 나왔어요. 지금 그림을 잘 못 보이죠. 벼 이삭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조금 수분이 공급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벼 이삭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는 거예요. 싹. 여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수바다라고, 수발화라고 해요. 물이 조금만 닿으면 발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실기에 종실이, 여기 있는 게 종실이에요. 종실. 종실이 이삭에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거, 이걸 가리켜서 수발화라고 한다. 결실기에 벼가 우기에 도복이 되었을 때 쓸어 넘어졌어요. 이렇게 쓸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벼 이삭에서 싹이 나는 게 싹. 도복이 되었을 때 자주 발생한다.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수발화가 더 잘 발생해요. 이것도 맞습니다. 휴면성이 강한 품종이 약한 것보다 수발화가 잘 발생하니까 틀렸죠. 휴면성이란 건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좀치에서는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즉 싹이 잘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깊은 잠이 들어서. 근데 수발화는 뭐예요? 이게 얕은 잠 자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분만 좀 닿아도 그냥 잠이 깨서 싹 나버리는 거예요. 싹이 나. 휴면성이 강한 게 아니라 휴면성이 약한 것. 물만 닿아도 싹이 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수발화가 잘 발생해요. 근데 휴면성이 강한 그랬으니까 틀렸죠. 휴면성이 강한 애는 어지간해가지고는 싹이 잘 안 나요. 예, 잠에서 깨어나질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면성이 약한 품종이 수발화가 잘 된다. 잠에서 잘 깬다. 싹이 잘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기에 가까워지면 묘를 외부 환경에 미리 노출시켜 적용시키는 것. 이렇게 그림을 잘못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여기 포트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묘를 심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묘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밭에다가 심는 거, 요걸 가리켜서 정식이라고 그러죠. 정식. 근데 이렇게 정식하기 전에 미리서 여기 나면 여기 이제 춥단 말이에요. 춥다. 여기서 미리서 비닐하우스를 좀씩 걷어주거나 체온을 낮춰주면서 온도를 낮춰주면서 얘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적응할 수, 단단해지게 한다. 적응한다. 이걸 경화라고 합니다. 이 경자가 단단해진다는 경자예요. 이게 훈련시켜서 단단해지게 이제 내보내려니까 묘를 외부 환경에 내보내니까 미리 노출시켜서 적응시키는 것을 뭐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경화라고 한다. 단단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춘화는 뭐냐? 좀 추워야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온도를 낮춰줘 가지고 꽃이 피게 하는 거, 화가 형성되는 거, 형성되게 하는 거, 이걸 춘화라고 해요.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동화, 동화는 생물체 내에서 물질을 합성하는 걸 동화라고 하고, 이화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유기분자를 분해하고 에너지를 얻는 반응, 이걸 이화라고 해요. 여기서 묻는 거는 정식기에 밭에다 옮겨 심으려고 할 때 묘를 외부 환경에 미리 노출시켜서 좀 춥게도 하고 해가지고 단련시키는 거, 적응시키는 거 경화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번식 방법. 식물의 잎이나 줄기나 뿌리를 떼어내 가지고 분리해서 꼽아줘요. 꽂아준다. 삽목한다. 삽목법이라고 그러죠. 뿌리 부분에 생기는 폭이나 부종을 나눈다. 폭이 나누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분주한다. 나무를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삽목과 분주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주는 폭이 나누기다. 부정화를 나누어 그러면 분주. 꽂아주는 거, 꼽다, 삽목.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육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닐하우스에서 묘를 키우는 것을 육묘라고 그러는 거죠. 직파는 밭에다가 그냥 산파처럼 이렇게 들뿌리는 거예요. 이걸 직파라고 그러죠. 이건 하나하나를 씨를 뿌려가지고 씨를 여기다가 뽑아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전략되겠죠. 직파에 비해 종자가 전략된다. 토지 이용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딜이 뿌려놔가지고
너무 베개에서 해도 안 좋고, 너무 드문드문해도 안 좋고, 토지 이용도가 직파가 낮아지겠죠. 오히려 이렇게 정식하는 거, 육묘역하는 것은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겠죠. 토지가 있으면 여기다 하나 심고, 여기다가 또 거리 맞춰서 하나 심고, 이렇게 하니까 토지 이용도가 높아질 거예요.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이게 틀렸고 정답이 되고. 직파에 비해 발화가 균일하죠. 그 다음에 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왜? 여기서 다 키워가지고 날씨가 따뜻할 때 여기다 정식을 하기 때문에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토지 이용도가 높아진다죠. 용료가.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용료는 종자를 경작지에다가 직파하지 않고 시설의 포트 등에서 생육시키는 방법을 말하는데 용모 이식을 하게 되면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65번입니다. 한계 일장보다 짧을 때,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단일식물이라고 하죠.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거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예. 국화하고 포인세티아입니다. 국화 포인세티아는 주로 뭡니까? 늦가을에서 겨울에 꽃피는 거죠. 단일식물입니다. 장미나 시클라면 카네이션, 페투니아, 금호초, 카네이션, 페투니아 이건 장일식물이죠. 장미나 시클라면 뭘까요? 이거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빛하고. 그래서 이건 중일식물이라고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계 일장보다 짧을 때, 해의 길이가 짧을 때 꽃피는 거 국화와 포인세티아가 되겠습니다. 포인세티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포인세티아. 이게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하죠. 겨울 크리스마스 시절에 핀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화와 포인세티아는 단일식물입니다. 장미와 시클라멜은 중성식물, 즉 해의 길이와 별로 관계없이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네이션, 페투니아, 금자나 금호초는 다 장일식물이 되겠습니다. 사도시 저장시에 저온장애가 발생하는 절화류, 이런 건 주로 뭐겠어요? 고온식물이 되겠죠. 열대식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온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고온식물을 찾아보면 되겠어요. 뭐가 되겠죠? 극락조와 안스리움. 이게 추운데 오면 너무 안쓰럽죠? 그렇게라도 그냥 알아두세요. 날이 추운데 극락조화 될까요? 날이 추운데 극락을 갈 수 있나요? 어쨌든 극락조화나 안스리움은 날이 추우면은 어렵다. 저온장애 발생한다. 4도씨 저온에 들어갔을 때 장애가 발생하는 거 극락조 안스리움. 국화나 글로디올로스 이런 것은 뭘까요? 저온식물이죠. 장미하고 카네이션 이 정도도 저온식물이 되지 않을까요? 장미 카네이션 같은 경우도 예냉 처리합니다. 그래야 오래가요. 저온 저장하려면 예냉 처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미, 카네이션, 예냉 처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백합하고 금호초도 저온발화성 작물입니다. 국화나 글라디올러스 저온 작물로 표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극락조화와 안스리움은 고온에서 잘 자라는 고온 작물입니다. 추위에 매우 약합니다. 4도씨 저장 시에는 저온장애가 발생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예냉 처리하거나 또는 저온발화성 식품, 저온에 강한 작물들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채소 작물의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분류가 같은 것끼리, 즉 저온성은 저온성끼리, 고온성은 고온성끼리 묶어놓은 건 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그렇죠. 딸기, 상추가 대표적인 저온성 식품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고추는 대표적인 고온성입니다. 마늘은 저온성입니다. 오이하고 양파는 오이는 저온성도 있고 고온성도 있고 해요. 양파는 저온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가지는 고온성이고 무는 저온성입니다. 이게 다 다르죠. 조합이. 딸기, 상추는 둘 다 대표적인 저온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고온성, 무는 저온성. 조합이 다르죠. 고추는 대표적인 고온성 작물, 마늘은 저온성 작물. 조합이 다르죠. 오이는 흑침개 오이는 저온성이지만 백침개 오이는 고온성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잘못하면 또 오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양파는 저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면 흑침개 오이와 양파 그러면 둘 다 저온성이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이가 흑침개 오이는 저온성이고 백침개 오이는 고온성이기 때문에 조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저온성 작물로 된 것은 딸기와 상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68번입니다.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장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수박은 고온기 수확 시 풍온이 높아요.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냉을 실시합니다. 맞죠? 감자는 수확할 때 생긴 상처, 큐어링을 해줘야 돼요. 이 응지에다가 며칠간 말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풀어 흩어놓으면은 상처가 낫죠. 그런 다음에 저장합니다. 맞습니다. 큐어링한다. 마늘은 휴면이 끝나면 싹이 잘라요. 그래서 맹아 처리를 한다. 맞습니다. 결구 배추, 속이 꽉 찬 배추죠.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확한 후 바로 저장고로 들어간다. 틀렸죠. 1 내지 2일 정도에서 겉입이 마를 정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러가지고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부딪혀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을 뺀 다음에 저장고 들어간다. 해야 맞습니다. 바로 들어간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배추 건조, 예조, 미리 말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기 저장을 하는 배추는 저장고 입고 전에 외엽을 건조시켜주면 마찰이나 충격에 의한 상처와 병 저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비가 들이지 않는 곳 이런 곳에 차광목을 설치하고 좀 말렸다가 수분이 좀 감소된 다음에 2, 3% 감소된 다음에 저장고에 넣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감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큐어링이다. 이것도 이러이러한 조건들에서 10일에서 15일 정도 흩어 말려줘라.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 15일 정도 얇게 펴주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다 낫는다. 그런 다음에 저장하는 것이 좋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결구 배추는 좀 말린 다음에 하루 이틀 좀 말려서 겉잎이 마를 정도 됐을 때 넣어서 보관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식물 분류학적으로 같은 과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 속하지 않는 것 됐습니다. 속하지 않는 것. 자, 배, 블루베리, 복숭아, 복분자, 블루베리. 자, 블루베리는 무슨 과입니까? 배, 복숭아, 복분자. 블루베리는 이거 진달래과죠. 배하고 복숭아하고 복분자는 뭐죠? 이거는 장미과죠. 틀린 것은 블루베리만 다르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배하고 복숭아하고 복분자는 장미과입니다. 블루베리는 진달래과예요. 얘는 이 셋은 장미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멀칭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멀칭이 뭡니까? 두둑 같은 거 이런 거 까만 비닐로 이렇게 완전히 쭉 덮어버리는 거. 여기다만 구멍 뽕뽕 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작물을 심는 거죠. 작물. 이게 멀칭이죠. 뭐합니까? 잡초 발생 억제하고 지온 유지 효과, 그 다음에 습도 유지 효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건 아니죠. 단일조끼 이런 거. 잡초 발생 억제가 되겠습니다. 멀칭은 농작물 재배할 때 경작지 토지 표면을 지피나 꼭 비닐로 덮는 건 아니에요. 풀로 덮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줘서 뭐합니까?
땅의 지온을 조절해주고 토양의 건조를 방지, 습도 조절을 해주고 잡초 발생을 억제해주고 해충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멀칭의 목적, 잡초 발생 억제가 되겠습니다. 물리적 병충해 방제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물리적 방제라는 건 뭐죠? 뭐 예를 들면 송충이를 집게벌레로 잡아냈다든가 이런 것들이 물리적 방제죠. 병충해. 예. 토양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병충해를 죽여버린다. 증기소독을 한다. 이런 건 다 물리적 방법이죠. 그래서 토양 가열, 증기소독 이런 것은 물리적 방법입니다. 천적곤충을 이용했다. 뭐 무당벌레를 풀어가지고 진딧물을 잡아먹게 한다든가. 예. 이런 것은 생물학적 방법이죠. 윤작 등 작부체계의 변경을 했다. 예, 돌려짓기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병충해를 방지했다. 이건 재배 방법에 의한 방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천적곤충을 이용했다 그러면 생물학적 방제가 되겠고요. 예, 무당벌레를 이용해가지고 진딧물을 잡아먹게 한다. 뭐 이렇게 생물적 방제. 그 다음에 윤작 등 작부 체계를 변경한 건 재배적 방제. 그래서 요거는 생물학적 방제. 그 다음에 요거는 재배적 방제. 그 다음에 토양가을과 증기소독은 물리적 방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과수에서 세균에 의한 병으로만 나열한 것은 세균. 세균이 아닌 것. 여기서 불안병, 그 다음에 탄저병. 요거는 뭡니까? 병균이? 곰팡이죠, 곰팡이. 진균. 곰팡이 유균입니다. 불안병과 탄저병 빼면 한번 보세요. 탄저, 불안. 이거 곰팡이고, 탄저, 곰팡이고, 불안, 곰팡이고. 그럼 아닌 거. 예, 근두암, 정병, 화상병, 궤양병. 이건 다 세균입니다. 세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탄저병과 불안병은 곰팡이에 의한 병이고, 근두암, 종병, 화상병, 궤양병은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온실형은 무엇이냐?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형태. 양지붕형이라면 이런 거죠. 양지붕형. 처마가 높고 폭은 좁은 이런 것을 연결한 이렇게 생긴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 여기에 주로 토마토나 파프리카 등 과초리 재배에 적합한 것. 이런 것을 어떤 온실이라고 하냐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밴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밴도형. 양쪽 지붕형은 이렇게 사람 사는 집처럼 생기는 이러한 온실. 이런 것을 양쪽 지붕형이라고. 터널형은 이렇게 해서 이 터널 지나가듯이. 터널형. 제일 많은 거죠. 이 터널형. 그 다음에 쓰리쿼터형은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고 이렇게 됩니다. 요게 한 4분의 3. 요게 4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지붕 형태. 이걸 쓰리쿼터형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죠. 이게 쓰리쿼터형입니다. 이게 4분의 3 정도. 여기가 4분의 1 정도. 요거는 양쪽 지붕형. 요게 바로 밴도형. 처마는 높고 폭은 좁고 여러 개를 연결한 것 같은 이러한 형태를 가리켜서 밴도형. 요건 터널형.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밴도형이다. 다음 피복제 중 투과율이 가장 높은 연질필름. 예. 연질이면서 투과율이 가장 높다. 뭘까요? PE필름입니다. 폴리에틸렌 PE필름입니다. 이게 단점이라면 보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장점은 값이 싸고 투과율도 높고 연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투과율 높다, 연질 피복제이다, 보온성은 떨어진다는 건 약점이 있다. 약품에 대한 내성이 크고 저렴하다. 그래서 피복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 대부분 이 원실에는 이 PE필름을 많이 쓴다. 값이 싸고 광투과율이 좋아서. 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담액수경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액수경 뭐죠? 이렇게 해서 수경 재배를 하는데 여기에 다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물에 담궈버린 거예요. 담액수경. 이거 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 산소 공급기가 들어가야 돼요. 산소 공급. 그렇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죽겠죠. 그래서 이 물 속에다 산소 공급해서 뽀글뽀글 올라오게 해준다. 산소 공급.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베드의 바닥에 일정한 구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양액이 흐르는 거. 요거는 담액수경이 아니죠. 요렇게 구배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키우는 거. 여기는 뿌리가 있으면 여기는 다 공기가 닿고 물만 여기서 양액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에 묻죠. 공기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산소 공급은. 이것을 뭐 NFT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방막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이지로는 펄라이트 안면 등이 사용된다. 이것도 담액 수경은 아니에요. 베드 높이를 설치하여 작업효율을 높이할 수 있다. 높이 설치하여 이게 허리 정도 와야 작업하기가 쉬워요. 높이 설치 이런 건 틀린 거죠.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담액 수경 재배가 이렇게 완전히 이 뿌리가 물에 잠긴 거예요. 잠긴 거.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이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 그 다음에 방막 수경이라는 거 이렇게 경사지게 해가지고 흘러내리게 하고 뿌리의 일부는 공기에 노출되고 일부는 양액이 묻는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이걸 반복하죠. 이걸 방막 수경 또는 NFT 수경 방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액 수경은 산소 공급 장치를 해줘야 된다. 이게 맞는 거고요. 베드의 바닥에 일정한 구배를 만들어 양액이 흐르게 하는 거 이건 담액 수경이 아니라 뭐다? 방막 수경 재배다. NFT식 수경이라고 하는 거죠. 베이지로는 펄라이트와 안면 등이 사용된다. 이거는 고형 베이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액 수경이 아닙니다. 베드를 높이 설치한다. 높이 설치하면 작업하기가 쉽지 않다. 어디 높이가 좋다? 허리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정답은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